네, 훌륭한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 올 때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성북구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다른 행사에 그 사회를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 저기 부산에서부터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위해서는 그 열정이 거리를 마다 않고 이렇게 달려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하도겸 대표님이 음, 그 차와 술과 자리 이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 그 자체의 의미라고 어떤 형식적인 그 틀보다 그 안에 사실 말해지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모임의 자리의 소중함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또 추운 날도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그 퀄리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지연입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단풍도 적당히 있고 공기가 일단 쌉싸름해서 좋고 그 공기 속에 뭐 아주 간간히 어제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살짝 깔린 곳도 있고 은행이 깔린 곳, 또 은행잎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은행잎이 너무 예쁘게 깔려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리도 있었는데 저 성북으로 이렇게 걸어 이렇게 길 따라오다가 어, 그런 곳에 이렇게 오다가 또 이 한옥재의 모습과 어우러져서 기분이 좀 우울하게 오셨던 분도 이 분위기 속에 좀 기분이 많이 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 기분이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광범위한 주제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기분일 수도 있지 않나요? 어, 오늘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기분이 보통 뭐에 많이 좌우되나요? 날씨. 오늘 같은 날씨는 어떤 기분을 준 날씨죠? 아까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네. 적당히 뭔가를 배우러 올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주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즐거워요. 네. 또 낯선 분을 만나시면 네. 어떤 분일까 하는 기대하면서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네. 아, 긴장감, 기대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분, 네, 긴장감, 기대감. 이것이 굉장히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혹시 다른 분 어떤 거에 많이 좌우되세요? 기분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편적인 담백한 답변이지만 사실 가장 정답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많이 좌우되는 것이 변덕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수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할 수 없다면 항상 나쁜 기분만 고수하고 있고 어떤 것에만 정체돼 있다면 그건 오히려 또 불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분이라는 것이 정말 참 양면성을 지닌 존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참 어렵기도 하지만 참 복잡 야릇한 이런 것들인데 어떤 때는 정말 참 모순되리만큼 반대로도 움직이고 이런 것이 바로 기분인데 오늘 이 시간 제목이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한다예요. 혹시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제가 뭘 자꾸 제 거 내놓지는 않고 뭘 자꾸만 뭘 많이 질문을 하죠. 네.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아, 네. 제가 이거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네요. 오늘 나가실 때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또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저기 혹시 뒤에 계신 분. 어떤 이벤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주체적인 결정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어떤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기 중심, 뿌리. 네, 그런 것들, 주관. 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특효약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 부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뭐, 한국과 미국에서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 방송을 오래 했고 또 여러 국제관계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깝게 지내온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과 또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내용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가까이서 고민해보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저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람과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들과의 관계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기분, 이 관계.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금씩 어려운 거지만 조금 풀어서 이 불가분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나가면서 머리가 좀 이 공기처럼 상쾌해지고 나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더 moods라고 하죠. 기분, 감정. 그런데 우리가 설사 기분이 좋지 않은 기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쁜 기분조차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느낄 수 없다면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그 몸이 고통스러울 만한 정신적인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걸 왜 사람들의 관계도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무관심은 미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처럼 감정도 느낄 수 없다면 왜 입맛이 없는 것처럼 또 굉장히 힘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정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없는 것이 더 위험한 단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떤 때 나쁜 감정 혹은 힘든 감정, 우울한 감정 이것을 그냥 나쁘고 힘들고 우울하다 이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조금 전략적인 것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시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지혜가 찾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제로 할 것은 이 감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훨씬 그 기분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죠. 뭐 웃는 모습도 있고 찡그린 모습도 있고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만큼 정말 오색 찬란하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입니다. 근데 이 기분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까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때 많이 영향을 받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제일 기분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언제예요? 보통? 그쵸. 화났을 때인데 뭐에 대해서 화났을 때 제일 통제가 어렵던가요?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렵죠? 맞아요. 그건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때는 또 원인도 모르게 기분이 나쁠 때 이럴 때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가만히 따져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가장 큰 것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는 꼭 남들과의 관계만은 아니죠. 뒤통수 때리는 남들과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의 문제도 사실은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네, 그래서 나 자신과든 남들과든 결국은 많은 부분 관계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또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결국 그 관계와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하는 것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도 느껴지는 이 무언의 어떤 때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냥 눈만 봐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그 터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냥 미소가 절로 나오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늘상 만나도 이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계가 있고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또 늘상 우리가 대하는 가까운 관계, 가족, 뭐 이렇게 지인 혹은 일터, 뭐 모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나 자신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에는 많은 것들에 도전이 있는데 우리의 기분을 침해하는 뒤통수를 치든 앞통수를 치든 화나게 하고 아까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기분을 좌우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 나를 흔들게 하는 많은 기분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분을 좌우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많은 관계에서 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고 그래서 오늘 그 기분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답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도 물론 있죠. 네. 어떤 땐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데 그 상황 자체는 선택할 수 없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죠. 네. 그것이 또 우리의 기분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 얘기만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것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저자 역시 전문가는 뭐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나 심리 치료사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이상 야릇한 기분, 감정, 정말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게 참 힘든 그 감정, 이런 것이 늘 우리를 많이 고민하게 하는데 이것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만의 힘든 문제가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저편에 아주 잘 나가던 여러분 뉴요커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늘 기분 좋고 이렇게 그냥 콧대 놓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젊은 잘 나가던 여성 그 누군가도 또 그 반대편에 어떤 다른 여성 누군가도 어떤 다른 남성 누군가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같이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로렌 마틴이라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이 여성인데요. 로렌 마틴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제 작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미국에서 아주 그 2020년 12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The Book of Moods, 기분에 대한 책. 작가를 잠깐 소개를 하면 뉴욕의 아주 큰 광고 회사에서 잘 나가던 AE 광고 기획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좀 감정이 많이 예민한 사람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걸 느꼈겠지만 늘 자기의 기분 때문에 일터에서든 가족과의 관계에서든 또 자신에게도 항상 뭔가 막 많이 도전이 느껴지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좀 잘 이겨내 보면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잘 이겨내 보고 여기서 좀 한번 뭔가를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5살에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 기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로서도 많이 찾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여성은 특히 한 30여만 명의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팔로워가 SNS에 팔로워가 30여만 명이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또 책도 냈고 훨씬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데 여성들의 말 Words of Women이라는 그런 온오프라인 소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면서 나도 이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 그것에 많이 고무돼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기분에 대한 책을 내고 5년간에 집필된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The Book of Moods. 2000년 12월에 출간이 됐고 저는 그것을 1년 뒤인 2011년 11월에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번역서를 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출판사에서 번역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가 좀 시기적으로도 많이 바쁜 시기였고 선뜻 결정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7가지 부분의 감정 지침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7가지 부분의 감정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사실 살면서 이 젊은 20대 여성이었지만 누구나 제가 맞아 이건 바로 나도 이렇게 느꼈는데 늘상 이런 걸림돌에 부딪혔는데 이렇게 느꼈던 것이 맞아 자꾸 공감을 해서 한 페이지 또 넘기고 한 챕터 넘기다가 그래 그럼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다 공감할 만한 일이다.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늘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할 얘기들도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걸 자꾸만 나한테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지침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바로 이제 번역을 결정하고 순식간에 읽어내리면서 하게 됐는데 오늘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하긴 어렵겠지만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나누고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을 시작을 해보죠. 아까 제가 원인이 되는 많은 것, 관계,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꼭 남들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관여 안 될 때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 보면은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설사 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관련될 때 그거 풀어야 된 해답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황은
바뀔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결국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기분이라는 것이 나 자신과의 문제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내 기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분을 한번 최악의 기분을 최고의 삶으로 바꾸는 여러분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최악의 기분이었는데 이거를 최고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감정 지침서를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나요? 네, 그거에 7가지 감정 지침서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서 4가지가 절반 이상이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나 자신의 몸, 또 아름다움, 또 어떤 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생긴 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 자신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나 자신과 관련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일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사실 우리가 일상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함께 많이 부딪히고 보내는 시간도 일과 또 가족 관계고, 그리고 또 늘상 가까이 하는 친구 뭐 지인이 될 수도 있죠. 그 관계죠. 그래서 그렇게 7가지 부문에서 감정 지침서를 내봤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결국 이 출발은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그 불안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어딘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감정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덕스럽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것에 이렇게 거기에 정체돼 있고 걸림돌로 덫에 걸려 있을 때가 우리가 많이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그래서 과거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항상 집착하면은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마음에 안 들고 내일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거기에 후회가 따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을 때는 좋은 것을 추억하기보다는 거기에 매여 있고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미래에 항상 왜 나이 들어갈수록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깊으셔서 특히 가족들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또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을 많이 하는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우려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명제를 던지면 과거와 미래를 도전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지침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어떤 그것을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는, 만약에 그때 과거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그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를 일깨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를 그냥 잘못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고 또 후회할 것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혹은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난 또 다른 길을 찾았으니까 이런 그 변화에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과거가 그냥 어떤 나의 부정적인 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일로, 그리고 지나간 일로 묻어두라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아까 기차 보셨죠? 기차가 지나가듯이 그것이 나의 과거에 대한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오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오늘부터도 오늘의 기분조차도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기분을 오늘 미리 불안하게 갖지 말라는 거고, 이 작가는 사실 처음에 글을 쓰게 됐던 것이 쓰면서 5년 뒤의 모습을 자기가 봤습니다. 5년 뒤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지금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 5년 전에 비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주체가 아까 어떻게 기분이 왔을 때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내 기분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그럴 때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왜 사람들이 요즘 마음 챙김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명상에서 우리 유영희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음 챙김 그런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는 좀 생기고 5년 뒤가 되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다 아는 일이지만 자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어났던 문제들이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느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미국 심리학협회에서는요, 불안을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긴장과 걱정, 신체적인 변화를 뜻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을 느끼는 확률이 2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동의하시죠? 네, 사실 많이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겠는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그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도 그래서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가수 많이 아시죠? 좋아하세요? 네. 그 가수가 1967년에 센트럴파크에서 15만 명인가 뭐 많은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 그 유명한 뭐 숱한 상을 탔잖아요. 뭐 에이미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을 탔는데 그 가수가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겠죠. 네. 그래서 그 노련한 가수가 뭐 뮤지컬도 하고 굉장히 그 많은 활약을 했던 그 가수가 1967년에 그 센트럴파크에 그 유명한 공연을 하면서 가사를 잊어버린 그 트라우마로 그 과거에 몰입이 돼서 그 이후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 저도 그 기록을 보고 35년 동안 라이브 공연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집착돼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깨어있는 시간의 47%가 방황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지나간 것에서 이렇게 쑥 되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하면은 아까 질문하신 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황하는 시간이 47%인데 여기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이제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방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 방황했던 걸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것도 기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알아채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요. 싫은 거를 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혹시 뭐 여러 가지 앱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작가는 어떤 예를 드냐 하면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막 찾는 그런 앱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거 막 볼 때 이렇게 넘기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사진 눈에 띄는 게 탁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삶에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이런 것 중에서 내가 꼭
이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혹은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런 거는 꼭 기피하라기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몰입돼 있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거를 내가 이걸 피하려고 하면은 더 힘드니까 차라리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면 이게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순간엔 내가 이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월이 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나고 나면은 돌이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조금만 앞당겨서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야기거리로 좀 삼아볼 수 있는 그걸 조금 객관화시켜서 얘기해보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사실 이 불안이 생기면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그 텔로미아는 우리를 노화로 만드는 건데 그걸 자꾸 짧아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스트레스 불안이 우리의 노화를 앞당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긴장감도 필요한데 이것이 올 때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에서 끝나면 그냥 거기에만 몰입돼 있는 거죠.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전으로 내가 조금 밀어낼 수 있을 땐 밀어내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이 최악의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걸 한 발 물러서서 어떤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지혜롭게 어떤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과의 그런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아마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거죠.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뭐 여성분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되는데 꼭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성분들 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남성분들 이렇게 눈썹 문신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 대표님은 안 하셨죠? 네, 워낙 눈썹이 멋있어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미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저자는 결국 결론은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예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많은 경우 나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건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참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우리의 기분을 많이 좌우하는데 하루에 거울을 얼마나들 보시나요? 네, 거울 보면 만족하세요? 만족 안 하세요? 미인이신 것 같은데 마스크 앞까지. 요 밑엔 제가 잘 모르겠고 농담이고요. 네, 그 사실 외모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저 뒤에 질문하신 분처럼 외모가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도 있지만 사실 주관성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당함이라는 것이 꼭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외모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작가도 로린 마틴이라는 작가도 그 20대 그 이 뉴요커가 얼마나 거기 이제 뭐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졌겠어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외모가 괜찮죠? 근데도 매일 여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여드름 뭐 요만한 거 이렇게 막 뾰루지 이런 거 막 들여다보면서 매일 거기에 고민을 빠지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어떤 데는 지켜보다가 너무 그 예민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가 얼굴에 뾰루지가 났고 뭐가 한 내 얼굴에 관심을 갖고
갖고 그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 자신의 그 스트레스 주는 약간 자기 혐오와 같은 그런 허영심 이런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그 남자친구가 계속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힐난하면서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는데 어느 날 할머니를 방문하면서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를 이제 매달 가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느 날 할머니를 방문하는데 이 소녀딸이 가면 그 동네 모든 친구들을 다 모여놓고 거기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뭐 다 너무 예쁘고 잘나고 뭐고 다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의례적인 그 방문 행사에 쭉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아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반짝 전구가 맞은 머리를 딱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딱 왔었대요.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나를 예쁘다 그러고 반기고 너무 이렇게 그냥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는 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냥 주름살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뭐 어디에 뾰루지가 났고 뭐 어디가 뭐 코가 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그 젊음 그 자체 이 모습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뒤늦게 나는 그냥 그 자체의 나로 그 순간에 나의 모습대로 너무나 존중받을 존재였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가령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런 사람도 저걸 느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꽤 많았는데요. 그 영화배우 겸 가수인 배트 미들러 있잖아요. 그 가수가 그 조니 카슨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75세 때였나?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사실 젊었을 때 찍었던 영화를 평생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외모를 그 화면으로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러다가 75세가 된 다음에 화면을 봤는데 저 순간 내가 저렇게 아름다웠던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미모의 여성으로 꼽히는 요정이죠. 오드리 헵번이 오드리 헵번도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답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관객들이 그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본인은 뭐 발이 어떻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주 뭐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요정으로 존재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한 그 매우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조사가 있는데요. 13개국에서 1,500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름다움과 자신감에 대한 그 국제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결과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여성의 92%가 자신의 몸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80%, 그리고 조사 대상의 85%는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단체 활동에 열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주요 활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외모의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어떤 혹은 작은 것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조사에서 우리가 귀담아서 또 눈여겨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요,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을 걸릴 확률이 많은데 더 많이 겪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외모에 많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많이 그런데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지침을 주냐, 뭐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꼽았어요. 조금 하기 쉬울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아마 그 배트 미들러나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은 거는 완벽해야 된다는 혹은 나의 기준치 혹은 어떤 뭐 요 뾰루지 하나를 찾으려는 이런 거는 지나친 자기의
그러니까 그 자기 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자기 혐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버리라는 거와 너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 그러네요. 네. 거울을 보고 만족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그리고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 생각을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방법을 하나 썼냐 하면요. 우리가 사실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는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비교할 때 많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잖아요. 비교할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아름다움에 대한 거니까 지나가다가 뭐 전광판이나 이런 데 뭐 예쁜 그 사람의 모습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얼른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하나 메모를 이렇게 쪽지를 쓴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예쁘다. 너는 너대로 예쁘다. 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예쁜 게 아니라 너대로 예쁘다. 그거를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방에 넣고 있다가 지하철을 타거나 이랬을 때 혹시 누군가 조금 나의 미모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얼른 꺼내보면서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굉장히 뭐 우스운 발상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늘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침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순간순간 자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인데도 놓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자기에게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작가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용을 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많이 이분에 대해서 알 텐데 닉 부이지치라고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금 이제 목회자기도 하고 그리고 영성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강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사지가 없는 분입니다. 네, 그 정말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밖에 있고 발과 발가락 이렇게 하나 있어서 자기는 그 발을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항상 하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외모로서는 참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고 그런 신체 장애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의 많은 도전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그 서핑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메시지와 에너지를 주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요. 세 번째 우리의 기분을 도전하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의 그 뭐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이 올 때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결국은 나 자신, 내 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몸에 존중하는 것은 꼭 외모를 따져서 뭐 거울을 보고 어디를 따지고 뭐 성형수술해서 눈, 코, 입을 예쁘게 하고 이래서 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존중하라는 것은 이 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분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냥 정말 이유 없이 몸이 늘어지고 혹은 뭐 기분이 우울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유 없는 우리가 뭐 소문도 뭐 근거 없는 데서 소문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분도 이 저자의 과학적인 그 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이 기분조차도 어딘가 근거가 있지 그냥 막연히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몸이 우울감을 느끼고 몸이 우울감을 느낄 때 몸도 같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분명히 당신이 몸이 그것을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신경학자 캔디스 퍼트는 저서 감정의 분자에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신호가 안 좋은 것이 올 때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심신으로 누적될 때 이렇게 점점 악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은 우리 몸이 그러니까 무용가니까 몸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옷을 입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그러니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몸으로 바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심신이 일치돼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가 있을 때는 얼른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몸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밤에 잘 주무시나요? 위스키 드시면 어떻게? 네. 그 밤에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야행성인 분들이 밤 시간 때문에 이렇게 기분에 많이 좀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식구들이 낮과 밤의 그 리듬이 다를 때 이럴 때에도 좀 많이 서로가 그런 걸 맞추느라고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작가도 본인은 야행성인데 남자친구는 또 일찍 자고 그러니까 혼자서 밤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 거죠. 꼭 뭐 밤과 낮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렇게 맞추려고 막 노력하다가 보니까 또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는 것이 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그 지혜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밤에 뭐 무서운 꿈에 시달리거나 이런 경우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이 꿈꾸는 것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연습이 되면은 그게 조금씩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또 방법이 된다고 실제로 실천하고 실천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은 그 일상에서 자기의 그 방식대로의 그런 루틴을 잘 만드는 것도 이런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장 건강의 전문가인 분이 여기 한 분 계셔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기분을 좌우하는 거에 이 장의 건강도 꽤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장이 안 좋으면 장내 미생물 총이 그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와 또 아주 연관이 깊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내 몸을 존중하고 다스리고 리듬을 찾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분을 회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내 미세물 쪽이 면역 체계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게 모든 거의 코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중에 건강한 식습관. 오늘 기분 얘기하는데 건강한 식습관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네, 건강한 식습관. 사실 식습관 굉장히 뭐 기름지고 막 이런 거 먹으면 이걸 소화하느라고 막 소화하고 위만 힘든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머리도 힘들고
그때는 먹을 땐 기분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피로와 짜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건강한 식습관도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데 매우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제가 책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식습관도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사실 조금 이렇게 가볍게 먹고 또 이런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럴 때 우리 이게 많이 혈액순환도 잘 되는 느낌을 갖고 좋은 곳에서 산소 섭취가 많이 되고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사람이 활력도 느끼고 이러잖아요. 결국 그런 우리 몸의 상태가 우리 기분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지침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실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은 사실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죠. 일터. 직장. 그래서 직장에서 뭐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일하면서 만나게 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걸로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의 기분이 많이 좌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이 저자도 그 일하면서 받았던 많은 그 자신의 기분을 도전받았던 사례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좀 몇 가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분을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그 우리의 의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 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무한대로 참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의지력은 유한하다 여기까지다라는 그 한계를 스스로가 좀 인정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면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마크 무레이븐의 자아 고갈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쉽겠다고 합니다. 그 의지력과 자제력이 가스탱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 뭐 23km 정도 내가 기름을 넣어서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막 달리는데 사실 마지막에 이제 기름 넣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경고가 오면 그때는 내 몸에도 신호가 오고 내 기분에도 신호가 오고 내 의지도 이제 한계가 될 때라는 거죠.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처럼. 그때는 너무 무리해서 내가 이거를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내가 새로운 충전을 이 가스를 연료를 주입할 때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때 연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갈되는 거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그 연료를 소모하는 거를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우아하게 거절하는 거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참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부탁은 이래서 한번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부탁했을 거야. 이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거야.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나름대로 마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고 배려 깊은 사람이긴 한데 결국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냥 지쳐 떨어지게 되죠. 그럼 나중에 내 연료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앞부분에 얘기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에 1순위로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거절하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뒷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잘 거절하는 법까지만 하고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치유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아마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그냥 잠시 이 현장에서 벗어나서 혼자 나만이 좋아하는 뭔가를 가서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사니까 뉴욕의 그 맨하탄 다운타운에 이렇게 연결되는 브루클린 브리지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브루클린 브리지를 무조건 막 달려가서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차와 위스키를 앞에 놓고 음미하면서 마음껏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되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 치유 의식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어떤 때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나 감동적인 책을 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났을 때 혹은 정말 너무 슬펐는데 그걸 막 참으려고 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났는데 그게 슬프지만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든 어떤 나만의 그 치유법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혼자만이든 누구와 같이든 그것을 꼭 그 고갈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추천할 방법이 불필요한 선택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택이 저희 아빠가 이게 항상 저한테 그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가능하면 그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제가 이거 해 이거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고 거기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야 나중에도 책임도 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가능하면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다가 참 민주적인 건 좋은데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많은 선택이 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를 없애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한 선택지를 없애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불필요한 가령 뭐 이런 경우도 혹시 또 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자의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막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뭐 입구에 여기에는 포테이토 칩이 있고 여기에는 뭐 닭이 있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많으면 내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것 또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예로.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는 것도 우리의 그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걸 수 있지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결국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우리의 작은 습관의 힘으로 우리를 그 고갈된 자아를 버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불필요한 선택지를 많이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결국은 이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다가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그 에너지를 잘 집중할 수도 있고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거절을 못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 혹은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힘들어질 때 결국은 내가 힘들게 되면 나의 기분뿐만 아니라 주위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도 또 좌우가 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많은 특히 일하다가 이제 관계가 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외부적인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외부적인 요인들, 일에 대한 거 외에 아까 친구 문제가 있었죠. 친구 관계, 요즘 이 친구 관계가요, 이렇게 늘상 가까이 보는 친구 문제도 있지만 요즘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친구? 네, 지인? 네,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은 과한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 또한 우리의 기분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특히 SNS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생각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데 작가 로렌 올리버도 한 사람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오해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친구나 지인에게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아까 앞부분에는 거절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다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절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거절과 거부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거절했을 때 단지 그 제안에 대한 거절이지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닌데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이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나 뭐 메시지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또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서 사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예민하게 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저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절은 거부가 아니다. 자칫 우리가 특히 문자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로린 마틴 저자는 왜곡된 생각을 만드는 5가지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사소한 증거로 이상한 결론을 얻게 하는 가정하기. 뭐 이렇게 뭐가 오면 우리가 가정을 많이 해보잖아요. 아, 이거 이래서 했을 것 같고 저래서 저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받거나 뭐 친구가 뭘 했거나 그랬을 때 꼭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책임감 갖는 거, 뭐 해야 한다라고. 그럴 때 결국은 또 남들하고 차이를 느끼면 막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또 힘에 벅차게 되고 이런 것이 왜곡된 생각을 만드는 경로로 또 있고 또 지나친 일반화 어떤 사건이 한번 생기면 그걸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가정하기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는 개인화.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자꾸 나하고 연관돼서 생각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결국 모든 기분에 남들과의 문제건 나와의 문제는 결국은 나 자신이 늘 빠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나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언제나 사실이 반영됐다고 여기는 감정의 사실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이 또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또 생각을 왜곡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여성은 뭐 우울감에도 잘 빠지고 또 외모에도 많이 신경 써서 또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의 자아 감각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또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좋은 쪽으로 전환해 보면은 기분을 잘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 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좋아하는 친구더라도 항상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5가지의 왜곡된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올 때 그냥 우리 모두 참 제가 그냥 괴짜들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나도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딴 사람도 저 사람 그냥 저런 사람이야 괴짜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자체로 생각을 하면 조금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SNS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하면 개인 메시지도 그렇고 단체 메시지도 그렇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이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확인을 안 하거나 혹은 거기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계속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니 내 걸 무시해? 씹어 이거를 메시지를 씹어? 자꾸만 거기에 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억측이 막 나래를 펴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느긋하게 친구를 만드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혹은 상대가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어서 혹은 그럴 때도 아까 얘기 앞부분에 한 것처럼 거절은 거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똑같이 뭐 해서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만의 흐름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정적인 고통이 대부분 관계의 단절에서 많이 비롯되는데 우리가 요즘 친구들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이 우리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이건 커뮤니케이션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시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단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를 교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감정의 교류가 개입되지 않을 경우도 많고 혹은 실제로는 많은 문자가 오가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더 많은 아까 나름대로의 많은 억측이 더 많이 좌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나 자신의 그 중심 따라가지 않고 아까 앞부분에 이 억측을 배제해서 나의 중심을 찾는 나만의 흐름을 찾는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다이안 폰 퍼스텐베르크 이분은 뭐 패션 디자이너지만 이 인간관계 면에서 이거는 참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얘기라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나 자신, 해결할 것도 나 자신, 그리고 거의 관계를 잘 지킬 것도 나 자신. 저자도 나만의 흐름을 깨달으라는 깨달음을 그래서 얻고 지침으로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행복하다는 건 어렵죠. 뭐 불가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오히려 약간 비정상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이 올 때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판단을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자기애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자기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자기 중심이 제가 필요하겠군요. 저 뒤에 질문하신 분 그럴 때 바로 자기 중심이 있다면 이런 것에 좀 덜 뒤흔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불교의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불교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그 마이트리 네, 마이트리라고 하죠. 불교 용어 중에서 이 마이트리가 불교의 4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우정이나 친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마이트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수용하고 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리고 또 소통에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려 페마초드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려면 결국은 나 자신이 먼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절도 잘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또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와서 나 자신의 평정심과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일터에서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분을 가장 좌우하고 우리가 선택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터는 뭐 여차저차하면 결국은 떠날 수 있는 곳이지만 가족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은 그 끈을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터나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족과의 관계는 남들에게 호소하기 어려울 때도 많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또 늘상 풀어가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가족과의 감정이 좌우될 때가 사실 참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에 대한 기대감 서로가 기대감이 커서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또 가족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또 그만큼 오기 때문에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족과의 문제를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뭐 그 앞부분의 얘기는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족들과의 감정의 그 도전을 해결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역할을 서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네, 가족들의 역할.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나 자신은 나의 뭐 딸로서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으로 아내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의 역할 그런데 나와 엄마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에 부딪혔을 때 또 그 엄마는 만약에 나의 아이가 있다면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또 그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결혼하신 분은 나와 남편 그런데 나와 시어머님 또 어머님과 남편 각자의 관계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딪힐 때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열쇠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솔직하게 가족하고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후에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왜곡된 생각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가족하고 참 하기 힘든 것이 요즘 뭐 사실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가 아끼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표현하기를 참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기 힘든 것이 서로 잘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참 힘들잖아요.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뭐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참 힘든데 근데 그것도 사실 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후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자도 찾아보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가족 속에
나는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 엮여져 있죠. 나만 생각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저 한번 이런저런 가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아이가 생기니까 왜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라. 그러면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저희 엄마도 이해하지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고 저의 아들을 보면서 또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얼마나 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런 마음으로 애착으로 또 이렇게 키우셨고 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맵을 보고 생각하면 가족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내 감정에 도전이 왔을 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 얽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가족과 내 자녀하고 내 혹은 자녀와 엄마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힘들어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자녀는 또 할머니하고 관계되는데 할머니하고는 또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잘해주고 좋고 그러면 내 편만을 들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각자의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그게 또 계속 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주냐면요. 그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 자신부터 생각해보라. 아까 왜 기대 심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역할이 뭔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관계 심리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족 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만약에 자매가 많거나 형제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항상 일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책임도 나만 지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꼭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나 다른 가족은 뭔가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떻게 한번 그 역할을 이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어떻게 5가지 역할을 생각해 봤냐면 어떤 가족은 이제 막 투덜대고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어떤 배신과 무시를 당하면 완전히 또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는 이런 타입도 있고 뭐 익살이 가족들 안에서 뭐 이렇게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이라고 해서 가족 안에 뭔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달래미 누군가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눈이 나빠서 안 보이네요. 저울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타입인데 감성적으로는 성숙하고 평화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도 서슴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렇게 가족 간에 어떤 5가지 타입을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각자의 가족의 특성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그 가족 안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거고 그리고 다른 각자의 삶은 어떤 가족하고는 가족 간에도 참 늘 안 맞고 뭔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과 전략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작가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아까 가족들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대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화 전에 이 얘기를 하면 일어날 것 같은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지, 일어날 것 같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건지, 혹은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은 어떤 건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것 같은 나쁜 상황은 뭔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고는 이 작가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났을 때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아, 화나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 내가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지? 그럴 때 이 생각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지? 그럼 그런 생각이 됐을 때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어떤 거지? 이거를 좀 스스로 표를 만들면서, 그리고 아까와 같은 이런 내가적인 객관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하니까 가족 간의 관계지만 조금 실천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가족 간이 힘들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멈추면 늘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런 실천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그 이후에 도움이 됐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법적으로 이용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얘기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이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뭐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의 표현도 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이 좀 솔직하게 되려면 거기에 좀 대화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기껏 내가 얘기했는데 얘가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혹은 왜 안 하던 말을 새삼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족 간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말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 대신 나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안해 대신 고마워라고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얘기를 가족들하고 대화를 좀 잘 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가족을 향한 정말 진심 어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 그 가족들이 했던 그 어떤 것들에서 많이 매여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는 늘 지속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이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침을 얘기해 주고요. 최근에 제가 본 여러 가지 그 가족에 관련된 영화들인데, 이게 가족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4편을 추스렸는데, 사실은 영상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영상을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혹시 시간이 될 때 제가 요 유튜브 링크는 했는데 아마 시간을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될 때 제목만 적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비's 초이스 주니퍼, 그리고 The Whale Coda, 이렇게 4편인데 모두 가족의 발견,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루비의 초이스라는 거는 이 어머니가 치매를 어느 날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치매 어머니를 돌보라고 이 부모가 이 손녀딸에게 참 우리 같으면은 요즘 학교에서 엊그제 수능 시험도 있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는데, 학교 빠지고 할머니 간호해드리라고 그 어디에 보내드릴 돈은 경제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어머니를 사실은 할머니가 입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대화하는 방식을 보고 저는 가족 간의 대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잘 관심 있게 볼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추려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아닌가요? 라고 이 손녀딸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치매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 가족 간에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뭉쳐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가족을 뿔뿔이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예, 손녀가 할머니의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였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니퍼라는 영화도 저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다쳐서 그 여기도 기숙사에 있던 그 손주가 할머니를 잠깐 와서 이제 간호하면서 이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남편 없이 이렇게 낳고 자라고 하다가 대화가 없었던 관계가 단절됐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던 관계가 결국은 그 삼부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손주 이렇게 그 대화의 고리가 연결돼서 그 커뮤니케이션과 가족 관계에 매우 그 또 의미 있는 그런 영화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더 웨일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사실 그 정말 아주 거구죠. 그 뚱뚱한 사람이 자신은 그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진실된 자기를 내보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거구고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족은 완전히 파탄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 딸이 정말 아주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진 딸에게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은 죽지만 그 가족의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실제 그 주연인 브랜든 프레이저 역시도 아마 그런 그 부인 결혼 이후에 그런 어려운 가정사의 본인 그 스토리기도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꼭 한번 추천을 해볼 만한 영화고요. 마지막으로 코다 이 영화는 참 우리의 마음을 그 상큼하게 기분을 정화시키는 그런 영화인데 부모와 오빠가 모두 벙어리인데 혼자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코다 The Children of Deaf Adult 그 약자인데 그 농아들 가족들 안에 혼자 이제 말을 해서 사실 세상과의 소통 관계가 되는 거죠. 세상과의 소통 관계가 되면서 거기서 가족과의 그 대화 관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관심 있게 여러분이 그 가족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 보면 볼 만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가족 간의 그 소통 전략에서는 아까도 가족과의 그 각자의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자기만의 방과 공동의 자기만의 방도 있어야 되고 공동의 방도 인정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만의 치유의식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또 우리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하나의 뭐 차도 좋고 운동도 좋고 요리하기도 좋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그런 관심사를 찾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족 각자의 역할이 하나씩 모여서 이렇게 함께 패밀리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많은 부분이 가족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 문제는 조금 깊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침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도 늘 갑자기 예상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또 넘어지고 말죠. 우리의 기분에. 네, 그러니까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럴 때 좀 말도 안 되게 느껴지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참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일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근데 그때 순간은 뭐 반사적인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얼른 지금 오늘 얘기한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잠깐 한 걸 물러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 화가 폭발되게 됐는지 이유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기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힘든 상황에 사실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커리어도 그렇고 뭘 도전할 때도 그렇고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대신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걸 도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리막이 뭐 늘 어떻게 보면은 틀에 박힌 말일 수 있지만 결국은 오르막을 만들 수 있는 계기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도 5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년간 이 책을 쓰고 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예전에 늘 그렇게 걸림돌이 있고 했을 때 나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 내가 만들었던 7가지 지침과 그 안에 나눴던 여러 가지 뭐 그 방향성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최소한 5년 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순간을 각자 가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기분을 갑자기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특약을 기대하고 오셨는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숙제인 것 같고요. 그 기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많은 경우들 결국 또 나 자신과의 문제에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해보고 또 자꾸 상기시키고 이것 또한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그럴 때 한번 오늘 나눈 얘기를 잠깐 생각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그 말씀을 자세한 내용을 못 드린 것도 많은데 책을 보셔도 좋지만 혹시 그 전에 조금 편하게 듣고 싶으면 제가 그 안나의 힐링 독서 안나의 힐링 독서라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요 책의 지침을 소개를 했으니까 몇 편 안 되지만 7가지 지침 참고로 한번 들어보셔도 혹시 잊어버리실 만할 때 네.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